아이고. 언니, 경례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장이고요. 이 장의 제목 자체가 모든 사람이 가지는 대부분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은 다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진다. 대전제. 그걸 가지고 그것만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으로는 101페이지. 여기는 96페이지. 네. 옛날 거. 101페이지. 자랑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그 부분. 예. 그 앞구절 철학자의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연결되는 거니까, 그죠? 간단하게 말해, 한 발 앞으로 내미는 것이 무서운 거지, 현실적인 노력을 하고 싶지 않다. 지금 누리고 있는 즐거움, 예를 들면 놀거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을 희생해서까지 변하고 싶지 않다. 즉, 생활 양식을 바꿀 용기가 없는 거라네. 다소 불만스럽고 부자연스럽지만 지금 이대로가 더 편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용기가 없는 것, 그걸로 넘어갑니다. 자, 자랑하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예. 저번에 앞에 내용들, 일단 열등감, 주요 키워드를 보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열등 콤플렉스, 그죠? 그 열등 콤플렉스로부터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에서 생겨난 열등 콤플렉스, 그 다음 여기서는 그것과는 다르지만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우월 콤플렉스라고 하는 그 문제로 이어지는데, 그것도 역시 열등감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 예, 가봅시다. 예. 두 분이서 읽어주시죠. 예. 그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거 내가 그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나가 학력에 열등 콤플렉스가 있어서 나는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거꾸로 말해 학력만 높으면 나는 크게 성공할 것이다 하는 논리가 되기도 하네. 그렇죠. 그것이 열등 콤플렉스가 지닌 또 다른 측면이라네. 자신의 열등 콤플렉스를 말이나 태도로 밝히는 사람, A라서 B를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A만 아니면 나는 무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셈이지. 이것만 아니면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열등감에 관해 아들러는 열등감을 오랫동안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지적했네.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그 상태를 참고 견딜 수는 없다. 그만큼 압박감이 큰 것이라고 했지. 네? 좀 헷갈리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주지. 열등감이 있는 상태, 그것은 현재 상황의 나에게 모자람을 느끼는 상태라네. 그렇다면 문제는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점이겠죠? 그렇지.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점. 가장 건전한 형태는 노력과 성장을 통해 채우려는 것일세. 예를 들어 학문에 힘쓰거나 연습에 매진하거나 일에 열정을 쏟는 식으로 말이지. 하지만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열등 콤플렉스에 빠지게 돼. 좀 전의 예를 다시 들어볼까?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꿔 말하면 학력만 높으면 쉽게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기도 하지. 자신의 유능함을 암시하는 거야. 지금은 학력이라는 덮개에 가려져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나는 우월하다고 말했세. 아니 뒤에 하신 말씀은 이미 열등감이 아니에요. 외려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요? 그렇지. 열등 콤플렉스는 또 다른 특수한 심리 상태로 발전하기도 한다네. 뭔가요 그게? 아마 들어본 적 없는 말일 거야. 우월 콤플렉스라고 하지. 우월 컴플렉스요? 심한 열등감에 괴로워하면서도 노력과 성장 같은 건전한 수단을 이용해서 호환할 용기가 없어.
그렇다고 A라서 B를 할 수 없다라는 열등 콤플렉스도 더는 견뎌낼 수 없지. 못난 나를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 그러면 인간은 더 값싼 수단으로 보상하려고 한다네. 어떻게요? 마치 자신이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며 거짓 우월성이 빠지는 것이지. 요즘 왜요? 가까운 예로 권위 분열을 볼 수 있어. 뭡니까 그게? 예를 들어 자신이 권력자, 학교 반장에서부터 전역 인사까지 광범위하지. 와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짐짓 어필하는 걸세. 그를 통해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지. 경력을 속이거나 옷이나 장신구 등 브랜드 제품을 과시하는 것도 일종의 권위 부여이자 일부분 우월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지. 어떤 경우든 나라는 존재가 우월하다거나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닐세. 나와 권위를 연결시킴으로써 마치 나라는 사람이 우월한 것처럼 꾸미는 거지. 즉 거짓 우월성일세. 그 밑바닥에 강렬한 열등감이 있다는 말이군요. 물론이지. 나는 패션에 관해서는 잘 몰라. 하지만 10손가락 모두 다 루비 반지와 에메랄드 반지를 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적 감각의 문제라기보다는 열등감의 문제, 즉 우월 컴플렉스의 증거라고 봐야겠지? 그렇죠. 단 권위의 힘을 빌려서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맞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지.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네. 우월 컴플렉스라? 흥미로운 심리군요. 또 다른 사례는 없습니까? 자기 공을 자랑하며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걸핏하면 가장 빛나던 시절의 추억담을 늘어놓는 사람, 아마 자네 주변에도 있을 걸세. 이런 것도 우월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지. 자기 공을 자랑하는 게요?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상 그럴만 하니까 자랑하는 거겠죠. 거짓 우월성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지. 일부러 말로 자랑하며 뽐내는 사람은 외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다네. 아들러도 분명 지적했지. 만약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에 불과하다. 자랑은 열등감의 발로다? 그렇지. 정말로 자신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아. 열등감이 심하니까 자랑하는 걸세.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일부러 과시하려고 하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주위의 누구 한 사람, 이런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겁신하거든. 이는 완벽한 우월 컴플렉스라네. 그러니까 열등 콤플렉스와 우월 콤플렉스가 의미는 달라도 실상 뿌리는 같다는 말씀인가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랑에 관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네. 열등감 자체를 첨예화시켜 특이한 우월감에 빠지는 패턴이라네. 구체적으로는 불행 자랑이라고 하지. 불행 자랑이요? 성장 과정에서 자신이 겪은 불행을 마치 뽐내듯 말하는 사람. 타인의 위로하거나 변화를 권하면 너는 내 심정이 어떤지 몰라 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뿌리치는 사람을 가리킨다네. 뭐 그런 사람이 있기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불행한 것을 특별하다고 여기고 불행함을 내세워 남보다 위에 서려 하지. 가령 내 키가 작은 것. 이에 대해 마음씨고 온 누군가가 신경 쓸 필요 없어. 인간의 가치는 그런 걸로 정해지지 않아. 라고 위로했다고 치세. 하지만 여기서 내가 키 작은 사람의 고민에 대해서 뭘 알아? 라고 받아친다면 이제 누구도 아무 말도 꺼내지 않을 걸세. 주변 사람들은 마치 상처난 부위를 어루만지듯 나를 조심스럽게 아니 신중하게 대하겠지? 그렇겠죠?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고 특별해지는 거지. 병에 걸렸을 때, 다쳤을 때, 실연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도 적지 않은 사람이 이런 태도를 취하며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한다네.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놓고 마치 무기처럼 휘두르는 거군요. 그렇지. 불행을 무기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해.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괴로운지 알림으로써 주변 사람들, 이를테면 가족이나 친구를 걱정시키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속박하고 지배하려 들지.
첫날 말했던 집에 박혀서 지내는 사람들은 곧잘 불행을 물기로 하는 우월감에 빠지네. 아들러가 오늘날 연약함은 매우 강한 권력을 지닌다 라고 지적했을 정도야. 연약함이 권력이다? 아들러 말했지. 오늘날 누가 가장 강한지 자문해보라. 갓난아기가 논리적인 답이 될 것이다. 갓난아기는 지배하지만 지배받지 않는다. 갓난아기는 연약한 존재라서 어른들을 지배할 수 있네.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지. 그런 관점에서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상처를 입은 사람이 너는 내 마음을 이해 못해 라고 하는 말에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겠지. 당사자의 기분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하지만 자신의 불행을 특별하기 위한 무기로 휘두르는 한 그 사람은 영원히 불행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네. 열등감에서 촉발된 일련의 논쟁, 열등 콤플렉스와 우월 콤플렉스,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키워드임에는 분명하지만 이건 철학자가 계속 아니네요. 읽으십시오. 네. 그 본질은 네, 청년이 그 본질은- 생각했던 것과는 크게 달랐다.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납득되지 않는 것일까? 그래, 도입 부분. 즉 전제의 의문을 품은 것이다. 청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열등감에서부터 열등 콤플렉스로 갔다가 그걸 또 우월 콤플렉스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뭐 어떤 측면에서는 일리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람은 자기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그리고 자기 상황에서 언제나 사람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이라는 표현은 좀 지나친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자기 상황 또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 내부에서 합리화를 하고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합리화시킨 걸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 노력이 사실은 뭐 여기서 말하는 우월 콤플렉스 이런 거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죠? 뭐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열등감, 열등 콤플렉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그런 것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걸 어떤 식으로 그 합리화를 하는지. 합리화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합리화를 하고 그 합리화의 방법이 조금 더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합리화를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죠. 뭐 우월 콤플렉스 없는 사람, 열등 콤플렉스 없는 사람,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거 없는 사람 없거든요. 뭐 한번 안에 들어가서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그 부분 있죠. 그죠? 그 부분으로 나아가기 위한 현재의 그 그라운드 제로 그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면 여기 지금 뭐 우월 콤플렉스 이런 것들을 너무 심각한 어떤 그 문제로 보고 있는 것들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읽으면서 좀 굉장히 제 마음에 왔던 구절 중에 하나가 102페이지에 열등감을 오랫동안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책으로 102페이지인데 열등감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여기는 보상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을 하죠. 이 사람은
그 보상받으려는 시도가 우월 컴플렉스로 이어진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그 보상받으려고 하는 게 뭐 노력을 더 한다든지 뭐 애를 더 쓴다든지 해서 그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월 콤플렉스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열등감이라고 하는 걸 계속 그 상태에 있지는 못한다.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은 살아가려면, 자기가 삶을 계속 이어서 가려고 한다면 그 열등함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뭐 저도 그런 것 같고요. 다른 어떤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 어떤 노력들이 사실은 뭐 삶이라고 하는 전체 과정이 아닐까요?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보여지는 측면 중에 하나, 그 우월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삶을 억누르는 형태로 나아간다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글쎄요,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명품백 들고 다니는데 나도 한두 개 더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뽐내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은 그게 뭐 우월 콤플렉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자기의 성취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지나치면, 항상 언제나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다 만약에 뭐 다 성인처럼 살 수 있느냐? 그러면 오히려 세상에 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책 읽으면서 여기 이제 뒷구절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는, 또는 그 살아가는 그 과정이라는 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비판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가 살아가야 될 목표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사는 삶은 끊임없이 자기를 힘들게 만든다. 그렇게 사는 건 제대로 된 삶이 아니다. 대신에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삶의 기본적인 방향은 뭐냐면, 네가 살아가는 거는 네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지금보다 나은 너를 만드는 과정이, 그 과정에 자기가 이렇게 몰입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뭐 대단한 삶을 대단한 삶, 눈으로 보기에 대단한 사람이죠. 뭐 대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대부분 그렇고. 그러니까 관점을 좀 바꾸면,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그런 측면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뒷부분을 좀 읽으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하지만 아무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게. 아들러는 더 뛰어난 존재가 되려고 하는 우월성 추구에 관해서는 보편적인 욕구라고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과도한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리죠. 차라리 우월성 추구 자체를 부정하면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건 인정하거든요.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해보게. 우월성 추구라고 하면 남보다 우월하려는 욕구, 다른 사람을 넘어뜨려서까지 위로 올라가려는 욕구를 떠올리기 쉽네. 남을 밀어내고 계단을 오르는 이미지랄까? 물론 아들러는 그런 태도를 긍정하진 않았어. 그렇게 하지 않고 평평한 땅에 앞서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뒤를 걷는 사람도 있지. 그런 장면을 상상해보게. 걸어온 거리와 걷는 속도는 다르지만 다 같이 평평한 길을 걷는 장면을. 우월성 추구란 자신의 발을 한 발 앞으로 내리려는 의지를 말하는 거지. 남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경쟁하려는 의사가 아닐세.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네.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고 그저 앞을 보고 걸으면 되는 거지. 물론 다른 사람과 굳이 비교할 필요도 없네.
아니요, 그것은 무리예요. 우리는 어찌되었든 남과 비교해요. 열등감이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건전한 열등감이란 타인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네.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라네. 하지만 알겠나? 우리는 저마다 달라. 성별, 연령, 지식, 경험, 외모까지 같은 사람은 없다네.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나도 순순히 인정해. 하지만 모든 인간은 같지는 않지만 대등한 존재일세. 같지는 않지만 대등하다? 그래, 인간은 누구나 달라. 그 차이를 선악이나 우열과 엮으면 안 된다는 걸세. 어떤 차이가 있든 우리는 대등하니까. 인간에게는 상하 구별이 없다. 뭐 이론상으로는 그렇지요. 하지만 선생님, 여기서 우리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요? 가령 어른인 저와 덧셈과 뺄셈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정말로 대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식이나 경험의 양, 그로부터 주어지는 책임의 양에는 차이가 있겠지. 신발끈을 잘 매지 못하고 복잡한 방정식도 못 풀지 몰라.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어른만큼 책임을 지지 않을지도 모르고 하지만 그런 걸로 인간의 가치를 정할 수는 없어. 내 대답은 한결같네. 모든 인간은 같지는 않지만 대등하네. 그러면 선생님은 어린아이를 어엿한 어른으로 대하라는 겁니까? 아니, 어른으로 대하라는 것도 아이로 대하라는 것도 아닐세. 쉽게 인간 대우를 하라는 거지. 나와 같은 한 인간으로 진지하게 대하라는 걸세. 그러면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대등하다. 같은 길을 걷는다. 그래도 거기에는 차이가 있죠. 앞서 걷는 사람은 뛰어나고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은 뒤떨어지는, 결국은 우열의 문제에 다다르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네. 앞서 걸으나 뒤에서 걸으나 관계없어. 쉽게 말해 우리는 세로축이 존재하지 않는 평평한 공간을 걷고 있네. 우리가 걷는 것은 누구와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지금이 나보다 앞서 나가려는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다네. 선생님은 모든 경쟁에서 자유로우십니까? 물론일세. 지위와 명예를 쫓지 않고 제 철학자로서 세속의 경쟁과는 연이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것은 경쟁에서 내려왔음을, 즉 패배를 인정한다는 뜻입니까? 아니, 승부를 다투는 장소에서 물러났다는 표현이 맞겠지. 내가 나로서 살려고 할 때 경쟁은 필히 방해가 된다네. 선생님, 그건 삶에 지친 노인네들이나 할 법한 얘기잖아요. 저처럼 젊은 사람은 말이죠. 경쟁이라는 긴장감 속에서 자기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곁에서 달리는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나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라고요. 대체 인간관계를 경쟁으로 보는 것이 왜 나쁘다는 거죠? 만약 그 라이벌이 자네에게 친구라고 불리는 존재라면 자신을 연마할 기회가 되겠지.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쟁 상대는 친구가 될 수 없다네. 무슨 뜻이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눈 대화를 정리해보지. 처음에 자네는 아들러가 말한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이다 라는 정의에 불만을 제기했지. 그리고 그것이 열등감을 둘러싼 논쟁으로 번졌고. 아, 맞다. 열등감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강렬해서 깜빡 잊고 말았네요. 도대체 열등감에 관한 이야기는 왜 하신 건가요? 경쟁과 연결된 얘기니까. 기억하게. 인간관계의 중심에 경쟁이 있으면 인간은 영영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어째서요? 경쟁의 끝에는 승자와 패자만 남으니까. 승자와 패자라,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구체적으로 자네의 일이라고 생각해보자고. 자네가 주변 사람들에게 경쟁의식을 느꼈다고 하세. 그런데 경쟁에서 승자와 패자가 있어. 이런 관계에서는 승패를 의식할 수밖에 없지. A는 이 명문대학교에 들어갔고 B는 저 대기업에 취직했고 C는 그렇게 아름다운 여성과 사귀고 있어. 그에 비하면 나는 요 모양이네. 이런 식으로 말이야. 하하,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거기까지 한번 봅시다. 이 논리를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조금은 우리가 이전에 같이 책을 읽었던 그 도가의 논리나 뭐 이런 거와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까지 저는 그런 생각까지 이어지는데, 동양에서 그 각각의 존재들은 우리가 계속 동양 사유를 이야기할 때 도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 각각의 존재들은 이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흐름에 따라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가 살아가는 그 흐름을 맞춰서 살아가는, 뭐, 그 안에 경쟁도 있겠고, 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는 자기가 살아가는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의 태도를 갖고 있죠. 그죠? 저는 이 아들러를 풀이한 이 책에서 그 논리 자체가 그런 것들을 수용한 어떤 생각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서양에서 개인들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가 갖게 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걸 보여주는 게 동양에서, 서양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동양 쪽에서는 관계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극단적으로 말해서 떨어져서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지만, 도가적인 어떤 사유 속에서는 세상의 흐름, 경쟁 또는 다른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이끌려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극도로 경계를 하거든요. 이 구절들 읽다 보면 여기 지금 삶이란 게 결국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 이상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한 걸음, 지금은 이제 그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그게 이제 열등감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열등감이라는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활동 자체를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그런 형태로 삶을 이끌어간다면, 삶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나요? 동양적인 사유를 볼 때마다 그 사유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에 시달리고, 잠깐만 쉬시죠. 시간 다 됐는데. 제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경쟁, 요즘 항상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쟁의 사람들이 너무 몰입을 하기 때문에 경쟁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다. 근데 경쟁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나요? 이렇게 경쟁에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 경쟁을 한다는 마음 안 가진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요? 경쟁을 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 자기와 경쟁하라, 이런 뜻이 아닐까요? 그건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남과 경쟁하지 말고. 또 어떤 목표가 생기는 것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자기 안에서 만들어집니까? 글쎄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런 경험을 해보면서 남과 경쟁했을 때 어떤 느끼는 동기나 동인, 힘, 일단은 나와 내 스스로 경쟁했을 때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더 의욕적이 되고. 그런 경우에 나와 경쟁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 나보다는 좀 더 나은 극복. 예. 극복의 문제. 가령 구체적이게 하면 어제 1시간 공부했다면 오늘 1시간 10분 하는 공부하자, 이런 식의. 어제 잠 좀 많이 잤다면 오늘은 조금 더 적게 자고. 맞습니다. 더 나은 모습을 하려고 했을 때가 더 힘이 생기고 더 스트레스를 안 받고 훨씬 더 재밌게 그냥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들러의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놓고 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는 그 이렇게 걸음을 걸어가는 삶의 방식 좋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게 남과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잘 몰라서 그런데 그걸 조금만 바꾸기만 하면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삶이란 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경쟁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그 모습이 자기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자기가 만듭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봐왔던 예전 사람들 같으면 그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또 사회의 어떤 그 표상이 되거나 모범이 되는 사람의 삶을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런 형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뭐 경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런 그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아닐까요? 물론 뭐 자기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 이렇게 말을. 글쎄, 강하다기보다는 인간한테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아닐까요? 조금 향상되는 것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 어제보다 푸시업 한 개 더 하면 그렇거든요. 굉장히 삶이 조금 더.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지. 예를 들면 학생들을 지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많은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 경쟁을 지금 이제 본인 자신과 하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반에서 1등을 하자가 목표가 아니라 이번 시험에서 수학에서 나는 아무것도 틀리고 싶지 않아. 이렇게 목표를 잡는 아이들이 결과적으로는 더 행복하게 공부를 하고 길게 지속적으로 또 자기가 목표한 거를 이뤄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1등을 한다는 건 내가 2개를 틀려도 이게 내가 1등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아이를 이겨야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했는데 막상 이겨냈을 때 그 다음이 없는 거죠. 그 다음 목표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의 기준을 정해놔서 정해놓고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에 있어서 과정도 행복하고 결과도 좋게 나온다는 부분은 교육적인 걸로 봤을 때 저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뭐, 역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기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놓는다든지 자기 안에서 이렇게 목표를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갈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사실 없죠. 근데 공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할 것 같긴 그것만으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조건들에서부터 자기의 목표를 찾아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너무 부정적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특별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닌데 그때 프랭클린 자서전을 보고 그게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프랭클린이 했던 것처럼 수첩에다가 뭐 절제니 금주니 금욕이니 금주도 아니고 써가지고 매일 그 표시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되지만은 그게 조금씩 잘 되는 게 표시될 때마다 그렇게 기분 좋은 거예요. 공부가 아닌 그런 삶의 태도 이런 것 자체도 어쨌든 내가 달라진다는 느낌 때문에 참 만족감을 느끼고 엄청나게 건강한 삶입니다. 그런 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신과의 경쟁, 타인과 경쟁의 장단점도. 지금은 못 찾고 담배 잠시 쉴까요? 잠시 쉽시다. 다 상당히 구체적이네 여기서. 나야? 그쪽. 네. 철학자네. 경쟁이나 승패를 의식하면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열등감이야. 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이 사람에게는 이겼어, 저 사람에게는 졌어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네. 열등 컴플렉스나 우월 컴플렉스는 그 연장선상에 있지. 그렇다면 이때 자네에게 타인은 어떤 존재가 될까? 글쎄요, 라이벌인가? 아니, 단순한 라이벌이 아닐세. 언제부터인가 자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적으로 느끼게 된다네. 저기요,
즉 사람들은 늘 자네를 무시하고 비웃고 틈만 나면 공격하고 공경에 빠뜨리려는 방심할 수 없는 적이고 이 세계는 무서운 장소라고 말했어요. 방심할 수 없는 적과의 경쟁이라고요? 경쟁의 무서움이 그걸세. 설사 패자가 되지 않아도 경쟁에서 계속 이긴다고 할지라도 경쟁 속에서 사는 사람은 마음이 편할 새가 없어.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아. 그리고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늘 이겨야 하지. 남을 믿을 수도 없어.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고도 행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많은 까닭은 그들이 늘 경쟁 속에 살기 때문이지. 그들에게는 세계가 적으로 넘쳐나는 위험한 장소니까. 그야 그럴지도 모르지만 하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네를 주시하고 있을까? 자네를 24시간 감시하며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을까? 아마 아닐걸? 내가 아는 젊은 친구는 소년 시절에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머리를 빗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 그러자 할머니께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네. 내 얼굴을 주의 깊게 보는 사람은 너뿐이란다. 선생님은 정말 뒤에 조금 남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그는 삶이 조금 편해졌다고 하던데. 선생님은 정말 직구적인 분이세요. 지금 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네. 확실히 저는 주변 사람들을 적으로 보는지도 몰라요. 언제 어디서 공격의 화살이 날아올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늘 다른 사람에게 감시당하고 냉혹한 평가의 대상이 되어 공격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증상이 거울에 정신이 팔린 소년처럼 자의식 과잉 반응인 것도 알고 실제로도 그렇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나 같은 건 주목하지 않아요. 설령 제가 물구나무를 서서 길을 걷는다고 해도 눈곱만큼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선생님, 제 1등감이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이라면 무슨 목적이 있는 것일 걸까요? 솔직히 저는 도저히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지? 저한테는 3살 많은 형이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운동도 잘하고 타고난 성품이 그림 같은 형이.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런 형과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저보다 3살이나 많은 형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 차이는 고려하지도 않고 부모님은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린애 취급은 물론이요. 무슨 말을 해도 아니라며 너는 가만히 있으라며 윽박질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채 형과의 경쟁을 의식하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렇군. 저는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햇빛을 받지 못하고 자란 잡풀이라고요. 열등감으로 비뚤어진 것도 당연하죠. 그런 환경에서도 곱게 잘 자라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보세요. 알겠네. 자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해. 그러면 형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경쟁에 관해 생각해보자고. 만약 자네가 형이나 그 외의 다른 인간관계를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 글쎄요, 형은 형이고 남은 남이겠죠? 아니, 더 가까운 친구가 되었을 걸세. 친구요? 자네가 전에 말했지.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가 없다라고 말이야. 그것은 인간관계를 경쟁으로 바라보고 타인의 행복을 나의 패배로 여기기 때문에 축복하지 못하는 걸세. 하지만 일단 경쟁의 도식에서 해방되면 누군가에게 이길 필요가 없네. 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서도 해방되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게 되네. 그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언제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줄 믿을 수 있는 타인. 그것이 친구가 아니면 무엇이겠나.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사람들은 내 친구다 라고 느낄 수 있다면 세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세. 더는 세계를 위험한 장소로 보지도 않고 불필요한 시기심이나 의심에 눈이 멀지도 않을 것세. 대신에 세계가 안전하고 쾌적한 장소로 보이게 되겠지.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도 눈에 띄게 줄어들 것세.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그런 건 해바라기나 가능해요. 햇볕을 충분히 쐬고 물도 충분히 받고 자란 해바라기, 우두컴컴한 그늘에서 자란 잡풀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자네는 다시 원인론으로 회귀했군. 네, 그렇고 말고요. 그 밑엔 제가 읽겠습니다.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형과 비교당하며 억압을 받아왔다. 어떤 의견을 말해도 묵살당했고 모자란 놈이라는 폭언을 들었다.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쉬는 시간에는
도서실에 틀어박혀 지냈다. 도서실만이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런 소년 시절을 보낸 청년은 원인론의 맹신자가 되어버렸다. 만약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더라면, 그런 형 밑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학교에서 다니지 않았더라면 더 밝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되도록 냉정하게 이야기하려던 청년이었으나 마침내 오랜 세월 쌓아온 엉어리를 터뜨리고 말았다. 삶의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 애를 낳아서 키우는 부모의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들러가 굉장히 초점을 맞췄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나이가 들어도 애가 완전히 크고 나서도 이런 태도는 한번 끊임없이, 그죠? 끊임없이 내가 부모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되짚어 볼 만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사람한테 쌓여지는 이런 것들은 그걸 원인론으로 설명하든 목적으로 설명하든 우리 애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들 이런 거에 여기서처럼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엉어리진 부분들 이런 것들은 쉽게 해소가 되지 않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60이 다 돼가던 우리 형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는 맨날 막내만 챙겨.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 서울에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는데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교육을 어디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전 같으면 가족들이 많으니까 엄마 아빠가 안 해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줄 수도 있고 삼촌이 해줄 수도 있고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정을 붙이고 자기가 인정받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 하나만 있으면 집안의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도 그 사람은 이렇게 굳건하게 버티고 나갈 버팀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족 관계가 너무 단출해져 버려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안 살면 애들은 가족이 아닌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정도.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겠죠. 형제 관계, 이런 가족 관계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열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좀 해야 될 측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제 아이들 키우거나 아니면 가까운 가족 관계를 대할 때 조금 한 번쯤은 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성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한 번쯤은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문제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 자체는 아주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심해지고 있는 경쟁 관계 또는 그런 것들로 생겨나는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 그런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길이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의 목표를 만들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진행 방향을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태에서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그런 형태로 삶을 진행시켜 간다면 훨씬 더 힘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한 이야기 중에 가장 전제가 되는 부분 이 부분입니다. 모든 인간은 같지는 않지만 대등한 존재다.
사람들은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 차이를 이렇게 경쟁의 어떤 구도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인정이 되는 동시에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걸 받아들이니까 요게 제일 기본적인 그건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 사람 대하는 것,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한 거죠. 자기가 한 발 더 내디지는 의지를 갖는 게 바로 우월성 추구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지금 상태에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게 우월성 추구라고 하는 게 거의 본질적인 그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도 이 책에서 발췌한 부분인데 건전한 열등감은 타인과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나와 비교해서 생기는 것이다. 건전한 열등감에도 뭐 건전한 열등감, 뭐 비건전한 열등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누구나 갖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걸 더 나은 형태로 발휘될 수 있는 동력으로만 삼으면 그게 건전한 열등감이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들은 사실상 그 도양적인 가치가 예, 아닙니까? 그런 그게 좀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뭐 서양적인 사회에서도 나오려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어쨌든 좀 특이합니다.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삶의 방식이 뭐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으로서의 그 자기 정립, 자기 가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마치 동양에서 가졌던 관계 속에서의 자기 정립 이런 그 생각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서양 근대 17세기, 18세기, 19세기는 그야말로 이제 서양 사람들의 생각의 그 폭이 확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 생각의 폭이 확 늘어나는 그 조건이 그 시기에 이제 뭐 지리산의 발견이나 이렇게 해서 다른 문화들과 접촉을 하잖아요. 인도 문화를 접촉을 하고 중국 문화를 접촉을 하고 다른 문화들을 접촉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의 방식과 다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문화를 접촉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흡수할 부분을 흡수하고 해서 그 생각의 폭이 확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서양의 어떤 사상의 폭뿐만 아니라 깊이도 굉장히 깊어집니다. 자기들이 원래 가졌던 생각에서도 더 깊어지고요. 그 다음 그 폭도 확 늘어나는데, 뭐, 큰 틀에서 보면 서양의 문화나 생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뭐, 문명의 어떤 그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고등한 문명이죠,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도나 뭐 중국이나 아니면 이 동양 이쪽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문화적인 그 생각의 사유방식,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도 굉장히 고등한 문화거든요. 또 다른 어떤 생각의 틀이고 그런 것들이 서양에 많이 수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의 그 한 일환으로 이런 사상가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조금 더 봅시다. 이거 한 장이 좀 길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갈까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목적론은 궤변이고 트라우마는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과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없어요. 선생님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과거가 과거로 존재하는 한 우리는 과거와 연결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과거를 없던 것으로 친다면 그것은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요. 선생님은 그런 무책임한 삶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맞습니다. 조금 전 착한 청년이었는데 청년이 왔어요. 가나가야. 그래,
타임머신을 탈 수도 없고 시계침을 되돌릴 수도 없지. 하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의 자네에게 주어진 과제일세. 그러면 지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선생님은 인간은 분노라는 감정을 지어낸다라고 말씀하셨죠? 목적론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요. 저는 지금도 그 말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에 대해, 정치에 대해 분노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시는지요? 이것도 자신의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해 지어낸 감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 사회적인 문제에 분노를 느낄 때가 있지. 하지만 그것은 돌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논리가 뒷받침된 분노지 않은가. 사적인 분노와 사회의 모순, 및 부정에 대한 분노는 종류가 다르네. 사적인 분노는 금세 식지. 반면 공적인 분노는 오래가네. 사적인 분노는 타인을 굴복시키려는 도구에 불과하네. 사적인 분노와 공적인 분노는 다르다? 전혀 다르지. 공적인 분노는 자신의 이해를 넘어선 것이니까. 그러면 사적인 분노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무리 선생님이라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매도를 당하면 화가 나시겠죠? 나지 않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만약 면전에서 욕을 먹었다면 그 사람이 숨겨놓은 목적이 뭔지 생각할 걸세. 면전에서 욕을 먹었을 뿐 아니라 상대의 언동으로 진짜로 화가 났을 때는 상대가 권력 투쟁을 위해 싸움을 거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권력 투쟁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어른에게 짓궂은 장난을 칠 때가 있네. 대개 그런 장난은 자신에게 주목하게 만들려는 심산이라서 어른이 진짜로 화를 내기 직전에 그친다네. 하지만 만약 이쪽이 정말로 화를 낼 때까지 그만두지 않는다면 그 목적은 싸우는 것 자체에 있네. 싸우려고 하다니 원하는 게 뭐죠? 이기고 싶은 거지. 이겨서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싶은 걸세.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가령 자네가 친구와 요즘 정치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하세. 머지않아 논쟁이 가열되면서 서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논쟁이 계속되고 결국 상대방이 인신공격을 하게 이르렀네. 그러니까 네가 멍청한 거야.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이 나라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 이쪽에서도 더는 참을 수가 없죠. 자, 이런 경우 상대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순수하게 정치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싶었던 걸까? 아니지. 상대방은 그저 자네를 비난하고 도발하고 권력 투쟁을 함으로써 평소 못마땅했던 자네를 굴복시키고 싶은 걸세. 여기서 자네가 화를 내면 상대가 의도한 대로 두 사람은 권력 투쟁에 돌입하지. 그러니 어떠한 도발에도 응해서는 안 돼. 아니, 도망칠 필요 없어요. 싸움을 걸어왔으면 받아주면 되죠. 어차피 잘못은 상대방에게 있잖아요. 그런 인간은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 돼요. 말이라면 저도 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하세. 그리고 패배를 인정한 상대가 깨끗이 물러났다고 치자고. 하지만 권력 투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싸움에서 진 상대는 바로 다음 단계에 돌입할 걸세. 다음 단계요? 그래, 복수의 단계일세. 일단은 물러나지만 상대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형태로 뭔가 복수를 계획하고 보복에 나선다네. 이를테면요? 부모에게 학대받았던 아이가 비행 청소년이 된다거나 등교를 거부하고 집안에 틀어 박힌다거나 리스트컷 증후군 같은 자해 행위를 하는 경우지. 프로이트의 원인론에서는 이를 부모가 아이를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다 라고 단순한 인과 법칙으로 설명하네. 화초에 물을 주지 않아서 시들어 말랐다는 식이지. 이해하기 쉬운 해석임에는 분명해. 하지만 아들러의 목적론은 아이가 밝히지 않은 목적, 즉 부모에 대한 복수라는 진짜 원인을 놓치지 않네. 비행을 저지르고 등교를 거부하고 스스로 손목을 그으면 부모는 곤혹스러워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위에 구멍이 날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하네. 아이는 그것을 알고 문제 행동을 하는 걸세.
과거의 원인, 가정 환경에 등 떠밀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목적, 부모에 대한 복수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를 난처하게 하려고 문제 행동을 한다는 겁니까? 그래, 스스로 손목을 긋는 아이를 보고 도대체 왜 저런 짓을 하는 걸까 하면서 의문을 갖는 사람도 많을 걸세. 하지만 손목을 긋는 행위를 했을 때 주변 사람, 예를 들어 부모,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헤아려 보게. 그러면 저절로 행위의 배후에 있는 목적이 보일 걸세. 목적은 복수로군요. 그렇지. 그리고 인간관계가 복수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권력 투쟁을 위해 싸움을 걸어왔을 때는 절대 응해서는 안 되네. 여기 너무 심각한 그런 그걸로 가고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여기에서 이야기한 요 사안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좀 읽다 보면 뭔가 이게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응하지 않는 게 그 싸움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게 되나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싸움에 응하지 않으면 나는 그게 될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그게 뭐 보고 많은 관계라면 그게 가능합니다. 뭐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뭐 이런 관계라면 가능한데 뭐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이런 관계에서는 싸움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게 물론 뭐 싸워서 내가 이겨서 저 사람이 나에게 복수의 어떤 그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 거기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가능할까요? 싸움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응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누그러지는 기분이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반대로. 근데 지금 자식은 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부모의 강압에 그냥 당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는 그 우리 대등한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특히 그 자녀들과의 관계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줘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적절한 그 대응을 해줘야 이제 그 부분이 풀려지는데 그냥 이렇게 싸우지 않는 그걸로 대응 안 하는 거에 멈추어 버리면 그죠? 제가 볼 때는 그 관계가 문제를 일으키는 관계로 가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 애가 처음에 뭔가 좀 반항을 했을 때 부모가 그 꺾지 않고 져줬다라고 애가 이렇게 이런 뭐 존독자애 같은 복수행위를 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부모들이 처음에 애가 어떤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져주지 않거든요. 들어주고 져주지 않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사람이 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결국 이렇게 이상하게 행동이 나오지 않을까. 이 뒷부분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내가 졌다, 뭐 네가 맞아 이렇게 대응을 해버려라.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사람이 대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채워줘 버리는 그런 형태로 가버리라는 건데요. 저는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들 속에서 모르겠어요. 뭐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투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그런 부분이 이 책에 좀 담기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으면서. 제가 하나 의견이 궁금한 부분. 최근에 이제 만난 지인이 2달 전에 이사를 했고 이사한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집에 아이들이 이미 커서
뛰거나 하지 않는데 층간소음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이사 갔을 때는 뭐 문천을 그 쿠키 세트도 주고 그리고 알고 보니 이렇게 좀 2번 건너면 아는 사람이고 그랬는데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되게 감정적으로 똑같은 일상 그래서 그럼 우리도 조심은 하겠다. 근데 이제 너무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나와서 했대요. 그래도 뭐 이건 증거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의 아이가 귀가하는데 자기 아이를 붙잡고 너 집에서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시끄럽냐는 식으로 이제 했는데 말은 녹화가 안 되는데 이제 CCTV에는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지인 되게 이제 기분이 당연히 언짢죠. 그 어른끼리 해야 되는 얘기인데. 아기를 붙잡고. 근데 아기는 중1이긴 한데 아, 시민이랑 중1. 또래서 근데 중1 그래서 이제 자꾸 얘기를 해서 이제 속상해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자긴 그런 적도 없다 이렇게 발뺌을 막 해서 증거가 있으니까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정말 완전히 납작하게 제가 저 잘못한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가 됐대요. 그리고 이성지 2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좋은 게 좋다 잘 지내자 해서 넘어가는데 참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대응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카페 같은 데 있잖아요 동네 거기다가 돌려서 말했지만 조금만 추측하면 누군지 알게 최근에 몇 단지에서 어디로 넘어오고 애가 2명이 그 집에 층간소음으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이게 계속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냥 냅두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저희도 너무 괴로워하니까 조언을 해주고 싶은데 맞대응하는 것밖에는 안 보이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저럴 경우는 어떻게 지금 이거를 읽는데 상대가 저렇게 걸어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보내세요. 전문가에서 근데 보통 사람도 아니네. 2달밖에 안 돼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또 이사 갈 수도 근데 이렇게 악의적으로 계속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이게 사실화되고 그렇지. 뭐 별로는 가만히 있으면 그건 같이 발을 당기자니 똑같아지는 것 같고 아이들 문제도 걸려. 변호사의 그 방법대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책 그 다음 챕터를 보면 과제를 분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까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렇게 주입을 해버리면 내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까지 과제 분리에 해당되는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법적인 저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게 자기한테 그게 남지 않느냐, 자기한테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한테 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 되는데 모르겠네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이 네. 궁금했어요. 네.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면 그 영업을 위해서 사건 수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시간 낭비하지 돈 낭비하지 계속 그런 뭐 돈이 그런다고 내가 큰 피해 입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뭐 그냥 담담하게 그냥 있으면 나 모르게 뭐 지들끼리 이야기하다 한다고 내가 피해 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장에서 이해관계가 얽히는 사람끼리 그런 문제 생겼다 그러면 용서하면 안 되겠죠. 근데 뭐 이웃 동네에서 지들이 뭐라 그런다고 내 삶에 아무 영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시간 아까워서. 아마 여기 그 과제 분리 그거에 들어가면 저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상대방이 대응해 오는 부분 또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뭐 가서 잘 지내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어, 제가 그렇게 네. 조언을 네. 시도하려고 했다가 근데 이게 상대방에 따라서 나도 좀 그랬네라고 이렇게 포옹하는 예, 그게 캐릭터가 되면, 있는가 하면 저자수로 나왔을 때 더 기고만장한 예, 예, 캐릭터들도 예. 있으니까 그걸 제가 그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애매했고 또 하나는 아이들하고 지금 얽혀 있으니까 만약에 개인의 일이라면 욕을 먹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집 애들로 얘네들이 지금 문제 있는 아이들이 됐잖아요. 예, 막 집에서 막 그래서 더 고민이 좀 깊은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어떤 뭐 그런 그게 엮여 있는 관계가 아닌가요? 그냥 아래 윗집 그거만 있는 건가요? 같은 학교 다니고 둘째가 이렇게 건너서 같이 유치원 또 다니고 있나? 그래봤자 뭐 아무 관계 없는데 그 정도면 어릴 때 하는 농담에 확 불러주죠. 글을 올리고 하는 눈치를 그거의 성품도 보면 그거 하나로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행동들이 보여서 주변에서 좀 판단을 할 거야. 그거 하나로만 저도 그 행동 보이진 생각 않을 했어요. 거야. 저거 오래 들으면 이 사람은 신뢰도가 그거 있어. 네. 평판. 근데 CCTV 이제 얘기하니까 이게 잘못했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예, 막 이러면서 그냥 이거 저는 저 같으면 그냥 고소해버릴 것 같아요. 명예훼손 이런 거로. 명예훼손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그냥 해고 아, 지금 현재 그 상태에 대해서요. 그렇죠. 네, 명예훼손으로. 또 위험이 되더라도 네. 다음에 또 하면은 이제 그때는 그냥 안 준다 그러고 의미로 조심하라고. 제명 하나 더 추가하죠. 그 애한테 그런 거 아동 학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아. 감시하게 쪼개면 지금 이제 제 지인의 남편분이 지금 이쪽은 아예 확 해야지 더 이상 조용하게 넘어가지 안 그러면 계속 이게 끊임없이 막 그 부분 얘기도 근데 그게 세상에 참 쉽지가 않은 게요. 그렇게 완전히 밟아주면 더 이상 못 들을 것 같은데 완전히 밟히지가 네, 않아요. 여기 보니까 뒤돌아 복수를 그러니까 하다가 조용한 가서 일 벌리고 있어요. 막 이러고 쓰고 그럼 이제 애가 등학교길에 이제 아이들 어디 가도 이제 그 문제까지 이제 생기고 이런다 이거지. 추가적으로. 완전히 밟는 거는 법이 아니고 주먹이에요. 확 불을 씌우고 이런 것도 없거든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불가능한 그게 일이고.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냥. 주먹이 필요하다는 게 사람들이 주먹과 사람들이 법으로 겁을 잘 안 먹는 세상이 됐어요. 벌금 좀 내면 되니까 뭐 특별한 불이익이 많이 생깁니다. 데려다가 그 집 가서 이 책을 읽으라고 하세요. 이 책을 같이 읽자고. 예전에 저희 애가 이제 셋째가 학폭을 당했을 때 그때 뭐 그 어떻게 뭐 신고하니 많이 이러는데 제 아는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걔들이 이제 주먹들인데 자기들이 나서면 바로 해결됩니다. 학교에 가가지고 양복 입고 애 등하게 할 때 좀 잘 지키고 그다음에 가해자 부모님 찾아가서 몇 번 인사하면은 조용해질 거라고 법을 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 소리 하더라고요. 되게 현실성 있게 들었어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그냥 전압 조치는 되었죠. 초등학교에서는 강전이 거의 없는데 완전 당했는데 그 부모가 또 어떻게 했냐면 딱 본인이 스스로 다 얘기하고 다녀. 뭐 자기가 당해가지고 전학을 강제 전학을 당하게 됐다고. 그 사람들이 애비가 변호사라서 근데 사람들이 하는 게 없는데 왜 강제 전학을 당하지? 이렇게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욕을 하고 다니겠죠. 자기가 피해를 봐가지고 전학을 당했다. 그런 유혹은 생기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걔는 가야지. 용돈 줄 테니까 가서 좀 어떻게 해. 그러고 싶은 마음은 이제 꿀뚝 같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당했던 그 애가 지났는데도 그렇게 했잖아요. 강제 전학까지 당했는데 나중에 또 중학교 가는데 같은 학원에 다니니까 그 엄마가 와가지고 얘 학원은 못 다니게 하라고 그 학원 원장한테 또 해코지를 또 한 거야. 그때서 그 부모님이 우리는 또 같이 고소 마지막 하자고 그랬어. 얘기를 해야지 다시는 그런 행동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학교와 관계자들이 좀 많고 있고 그래가지고 못하겠다고 해서 안 했는데 그 일이 사단이 또 벌어지기 시작한 거야. 거기 또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이미 다 손톱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그때서 이제 다시 어떻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야. 근데 지금 한 3년 지나서. 자, 사람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음 장에
예, 다음 장에 나오는데 다 글쎄요, 뭐. 편집하죠. 어? 우리 얘기한 거 다 편집하죠. 그럼 왜 편집이 얼마나 좋아? 안 돼. 편집하세요. 누군지 뭐말안 나왔어요. 그래도 편집하세요. 조금만 더 읽을까요? 어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패배가 아니다. 그거 딱 해봐. 딴데 그거 아닌데? 사소리예요? 네, 차. 이게 궁금한가 이게? 소리가 많이 좀 있어서. 잘 드시네. 네. 촌 사람이라서. 조금만 더 봅시다. 어디 우리 여기 저 청. 그러면 면전에서 제가 먼저 청년학과 있거든요. 그러면 면전에서 이신공격을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저 참기만 합니까? 아니 참는다는 발상은 자네가 아직 권력투쟁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일세. 상대가 싸움을 걸어오면 그리고 그것이 권력투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서둘러 싸움에서 물러나게, 상대의 도발에 넘어가지 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뿐이네. 하지만 도발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그렇게 간단할까요? 대체 분노를 어떻게 제어하라는 겁니까? 분노를 제어하는 것이 참는다는 것을 뜻하나? 그러지 말고 분노라는 감정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배우게. 분노란 어차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도구이니까. 어렵군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분노란 커뮤니케이션의 한 형태고 아울러 화내지 않는 커뮤니케이션도 가능하다는 사실이네. 우리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나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네. 경험을 통해 그것을 알게 되면 자연히 분노의 감정도 나오지 않을 걸세. 하지만 분명 오해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빌미로 시비를 걸어오거나 모욕적인 말을 하는데도 화를 내서는 안 됩니까?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라는 도구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걸세.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참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분노 이외에 유용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걸세.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욱해서 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 분노를 매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지. 분노 이외에 유용한 커뮤니케이션이라면 우리에게는 말이 있지 않나. 언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지. 말의 힘을, 논리적인 말을 믿는 걸세. 확실히 그걸 믿지 않으면 이 대화도 성립하지 않겠죠. 권력투쟁에 관해 한 가지 더 일러둘 말이 있네. 아무리 자신이 옳다고 여겨도 그것을 이유로 상대를 비난하지는 말게. 이것이 많은 사람이 빠지는 인간관계의 함정이지. 왜요? 왜죠? 인간관계에서 나는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 권력투쟁에 발을 들이게 되네. 옳다고 생각만 했는데도요? 아니, 과장이 너무 심하십니다. 나는 옳다, 즉 상대는 틀렸다. 그렇게 생각한 시점에서 논쟁의 초점은 주장의 타당성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로 옮겨가네. 즉 나는 옳다는 확신이 이 사람은 틀렸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나는 이겨야 한다며 승패를 다투게 된다네. 이것은 완벽한 권력 투쟁일세. 애초에 주장의 타당성은 승패와 관계가 없어. 자네가 옳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 어떻든 간에 이야기는 거기서 마무리되어야 하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권력투쟁에 돌입해서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그러니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곧 패배를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라네. 맞아요. 그런 측면이 있죠. 지고 싶지 않다는 일념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지. 잘못을 인정하는 것, 사과하는 것, 권력투쟁에서 물러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패배는 아니야. 우월성 추구란 타인과 경쟁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네. 승패에 연연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래, 흐릿한 안경을 쓰면 눈앞에 승패밖에 보지 못하고 길을 잘못 들게 되지. 경쟁이나 승패의 안경을 벗어야 비로소 자신을 바로 보게 되고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걸세. 그 혹시 아까 그 질문에도 여기 답이 좀 될까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하고 그걸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억지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오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만 이렇게 하고 그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저 사람이 받아들이게 만드느냐, 그거는 그러니까 지나친 그거일 수 있으니까 다른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정도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조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왜? 진짜 어렵더라고요. 진짜 막 너무 힘들어해서 이렇게 세 명이 같이 들으면서 어떻게 조금 좋은 아이디어라도 얘기해 주고 싶은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기 지금 말이라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있다 아니면 화를 내거나 뭐 윽박지르거나 이거 말고도 다른 커뮤니케이션 그게 있다라고 그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의 도구가 안 통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억지를 부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상대방을 이기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 그 욕망에 맞춰서 이렇게 싸우거나 그걸 눌러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복수라고 하는 그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멈춰서 대응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선택지는 하나는 그냥 이렇게 두고 보는 거고 하나가 어쨌든 지금 최근에 벌어진 게 CCTV라는 증거가 있는 이 시점이 지금 초반에 이성도 2달까지 안 된 상황이니까 그렇게 확 해야 되나. 근데 애도 연관이 더 있고 하니까 이제 근데 진짜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 애를 붙잡고 그렇게 한다는 게 다 큰 중학생 남자인데 그거 쉽지 않아요. 진짜 목이 둘러싸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게 정말 운이 좋아서 증거가 남아있으니 만족이지 주차장도 있고 CCTV가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충분히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본인도 자식 키우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자식이 아니고요. 그 집의 구성원이 특이하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같이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면 그런데 이제 둘째랑 같은 또래의 아이가 있어요. 지금 6살에 터울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옛날에 유치원인가 어디를 같이, 지금은 같은 유치원이 아닌데 거기에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고모 둘, 어른은 그렇게 넷이 살고 이 아이를 돌보고 있대요. 아, 할머니, 부모가, 할아버지, 그 아이 고모. 부모가 살고 있지 않은 거. 그럼 이게 고모들이 빡친 사람이 누구야? 고모야? 네, 고모들. 자기 자식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는 건가? 그건 말이 안 되잖아. 남인데 자기 자신 문제 남을 그렇게 겪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내가 사람의 상황을 그러니까 내가 애를 키우고 어떤 형태로 해석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안 키우고 뭐 사람들은 다 하면 안 이해 돼요. 못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이 강하게 들어갈 가능성도 있죠. 조금 웃긴 말이지만 그러니까 수적으로 좀 밀린다. 그쪽 4명이 한쪽을 돼서 그래 2명을 지키고 아니 그 밑에 집하고 좀 어떻게 좀 의사소통을 해서 그 더 밑에 집이요? 그 바로 밑에 집에 있어서 거기서 잠시만요. 그렇지. 거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길래 뛰어다니냐고. 거기서 임락수업 함할까요? 그 뒷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주제들로 넘어가거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리 감사합니다.